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콘노프 김조현입니다. 네, 오늘 그 행사 이름에 그 미더비 있어서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더니 굉장히 포멀한 행사네요. 전 편안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크립토 윈터 시기라고도 하죠. 저희 아이콘노프는 2016년도에 이제 설립돼서 2018년도 크립토 윈터 시기를 한번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비트코인 멸망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어떤 비판과 어떤 무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특히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어떤 그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 이런 오늘과 같은 폭락장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NFT를 비롯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들 내용들이 많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1년 그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개발한 이후에 읽기 위주의 인터넷 웹 1.0 시대가 본격화됐죠. 그 이후에 쓰기가 가능해지면서 그 인터넷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됐고요. 중앙화된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사일로 내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됐죠. 많은 논란을 낳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의 소유권과 어떤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읽고 쓰고 그 소유한다는 개념의 웹 3.0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더리움 파운더 중에 한 명이자 지금 폴카닷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게빈 우드가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중개자가 없는 웹이 바로 차세대 웹이다라고 하면서 웹3라는 키워드를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도인데요. 이런 웹3는 뭐 크립토 기반의 어떤 신생 서비스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웹 2.0 기업들도 보시다시피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웹3 디지털 이코노미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좀 기술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웹3 환경에서의 기관 및 단체를 나타내는 DAO, 그리고 실물 자산의 역할을 하는 NFT, 어떤 자본의 재배치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려는 어떤 디파이, 그리고 이제 신원 인증 분야입니다. 먼저 SSI를 살펴보죠.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자기 아이덴티티의 주권, 주요 권리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구글 아이디, 카카오 네이버 아이디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SSI고 대표적인 서비스가 DID입니다. 저희 아이콘노프도 마이아이디라는 DID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국내에선 DID가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웹3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보시면 지갑을 가지고 많이 그 로그인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사용자의 어떤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서비스의 어떤 접근 권한을 인가한다든지 이런 때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비탈릭이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울바운드 토큰은 일종의 거래가 불가능한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 지갑에 어떤 어트리뷰트를 부여할 수 있고 신원 인증이나 어떤 오소라이제이션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DID나 SBT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고 어떤 형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올해의 거의 키워드라고 할 만큼 뜨거운 단어죠. DAO. 탈중앙화된 자유조직이라는 약자인데 그 이름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나름의 규칙을 갖고 운영되는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나 어떤 기관을 어떤 포괄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기반의 정말 많은 DAO 프로젝트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투자를 위해 모인 DAO들, 어떤 그랜트를 주기 위한 DAO들, 그리고 수집품을 위한 DAO, 그리고 디파이 프로토콜, 디파이에는 보통 거버넌스 토큰이 있기 때문에 그 디파이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DAO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간송미술관이 내놓은 그 국보를 낙찰받기 위해서 국보 DAO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국보 DAO의 어떤 법적 지위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국보 DAO의 어떤 거버넌스 토큰을 나눠주는 것이 ICO의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진행되지는 않았죠. DAO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2016년
거의 세계 최초로 가장 규모 있게 진행되었던 더 다오 프로젝트, 이더리움 재단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당시 2천억이란 엄청난 돈이 이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600억 정도가 해킹을 당했죠. 그 당시 600억이라면 이더리움 전체 시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재단이 이렇게 개입하는데 어떤 이슈도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했던 그 해커에게 해킹당한 600억을 다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코드를 고침으로써 이런 하드코드 포크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최근에 그 테라 프로젝트가 이제 막 무너지면서 테라 2.0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도 다오의 어떤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다오에는 이제 트릴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처럼 어떤 다오의 규모와 어떤 접근성과 다오의 운영되는 그 질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건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그룹이 그냥 1인 1투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올라오고 좋은 그 거버넌스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규모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제안이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별의별 제안들이 막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오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제안을 다 정말 꼼꼼히 보고 투표하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사용자한테 투표권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가중 투표가 도입되거나 하면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란과 이슈에 불구하고 다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툴들, 거버넌스 보팅, 또 이제 컴펜세이션을 지원하는 툴들, 다양한 툴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다오의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NFT입니다.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이더리움도 있기 전 2014년도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그 ICO 그 버블 시기에 사실 크립토펑크가 NFT 프로젝트의 어떤 그 효시를 알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NFT 프로젝트가 진행됐죠. 그런데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그 유틸리티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비플과 같은 그 작가의 디지털 아트를 소유하는 개념의 그 컬렉터블 NFT가 대중들에게 제일 먼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소유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소유한 커뮤니티의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는 그 프로파일 픽처 PFP NFT가 지금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어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는 패스러스의 역할하는 NFT도 있고요. 실제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저 메타콩즈라는 국내 PFP 프로젝트에 그 홀더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입장권이 없이 그 지갑에 NFT를 보여주고 들어가서 그런 그 바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디지털 부동산을 어떤 온라인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온라인 에셋 NFT가 있고요. 또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한 그 오프라인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에셋 NFT가 있습니다. 신발이라든지 요즘 그 패션, 유통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죠. 그런데 이제 그 NFT와 일반적인 FT는 사실 가치들이 제 체인을 넘어들어서 막 넘나다니는데 NFT는 특정 체인에 좀 이제 종속이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의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멀티체인 시대에 NFT 프로젝트들은 어떤 메인넷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입니다. 사실 테라 사태 때문에 어떤 디파이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디파이가 제도화에 될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나름대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멀티체인 시대에 체인들을 연결한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한 멀티체인의 유동성 공급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메인 유명한 체인은 다 활발하게 메인 브릿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 초에도 그 비탈릭이 이렇게 멀티체인 시대가 왔지만 이 멀티체인 시대에 저런 브릿지의 어떤 그 보안 리스크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릿지로 체인들이 연결되게 되면 그 메인 체인의 보안성이 브릿지, 그러니까 좀 중앙화되어 있거나 덜
덜 그 탈중앙화된 그 브릿지 수준으로 그 시큐리티가 내려간다는 우려였어요. 실제로 솔라나의 웜홀 브릿지에서 3,900억 정도 이제 해킹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엑시 인피니티의 로닌 네트워크에서도 7,400억 정도의 해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영역에서는 이런 그 멀티체인 유동성 공급은 계속 일어날 텐데 이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탈중화된 방식으로 체인들을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웹3 주요 웹3 서비스들을 쭉 살펴봤지만 결국 핵심과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은 탈중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 이런 탈중화와 그 웹3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잭 도시 같은 어떤 유명인들도 이런 웹3가 단순한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 VC들의 배만 빌려주는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NIU의 스캇 갤러웨이 교수도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크립토의 어떤 탈중화성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탈중화이라 함은 또 소수의 권력이 좀 다수에게 분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현실은 이렇다라고 공개한 자료예요. 실제 이더리움 상의 NFT들의 80%가 단 9% 지갑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체의 95%를 2%의 지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은 NFT나 이더리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신생 프로젝트일수록 내부 인사이더들이 더 많은 토큰을 갖고 있다. 이게 너네들이 얘기하는 탈중화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웹3 서비스 내부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폴리곤 서비스 같은 경우, 폴리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잠수함 패치, 일종의 사용자에게 패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하드포크를 하는 이런 잠수함 패치를 해서 논란을 낳기도 했고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중앙화된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테라 프로젝트가 이제 그 USD와 디패깅이 발생했을 때 대응했던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클레이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장애가 있을 때 대응했을 때 어떤 불투명한 거버넌스, 카카오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찍이 그 이더리움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비탈릭은 자신의 탈중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탈중화의 어떤 주요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구조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컴퓨터 이제 분산돼서 운영되느냐, 구조적 탈중화와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일괄된 인터페이스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움직이느냐, 논리적 탈중화 여부,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버넌스가 탈중화가 돼 있냐, 이 세 가지로 탈중화를 나눠볼 수 있다고 봤고, 블록체인은 구조적으로는 탈중화돼 있고 논리적으로는 중화가 돼 있다. 결국 비트코인을 반으로 자르면 비트코인이 각각 두 개로 같이 돌진 않죠. 별도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중화돼 있고 정치적인 거버넌스는 탈중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도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그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거버넌스는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블록체인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문제나 어떤 목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구성원들 간의 어떤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좋은 거버넌스를 갖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보자면요. BAYC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NFT죠. BAYC와 또 크립토펑크로 유명한 유가랩스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떠나서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걸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최초 굉장히 또 인기 있었던 크립토키티라든지 NBA 탑샷으로 유명한 그 데퍼랩스 같은 경우도 플로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런칭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라든지 테라 같은 경우가 자체 메인넷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그 메인넷의 프로젝트들이 자체 블록체인 구축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요즘은 멀티체인, 인터체인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멀티체인이란 개념은 뭐 체인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체인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은 없기 때문에 A 체인에 있는 서비스를 B 체인에 연결해서 쓰고 싶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통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여러분이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더리움으로 전파됐다고 볼 수 있죠. 인터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중개자 없이 사용자가 직접 체인들에 붙어서 체인들끼리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개자 없이 체인들 간에 연결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런 인터체인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거의 상용화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곧 인터체인 세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인터체인 세상이 오면 이제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특정 메인넷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고 다른 기존 레이어 1 메인넷의 어떤 시큐리티만 빌려서 쓰는 탈중앙성만 빌려다 쓰는 어떤 다양한 사이드 체인들, 확장 체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드 체인과 메인넷 레이어 1 체인에 연결된 사이드 체인을 구축할 때 그 메인넷 어떻게 메인넷을 구축해야 되는지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포크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런 메인넷을 전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쓰는 방식입니다. 하드포크 방식은 기존의 메인넷을 그대로 가져와서 파라미터나 좀 이런 것만 변경해서 실행시키는 방식인데 뭐 거버넌스 이런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굉장히 빠르고 쉽게 메인넷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존 메인넷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리스크를 갖고 온다는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실제 어떤 거버넌스나 토큰 이코노미를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들과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메인넷을 전개한다면 이런 그 블록체인을 전개할 수 있는 전용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전개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실제 저희 아이콘루프도 이런 블록체인 메인넷을 전개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블록체인 저희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코어 엔진에 블록체인 파일 시스템, IPFS와 같은 파일 시스템, 그 사이드 체인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토큰 이코노미에 PDS나 데이터 스토리지나 뭐 개발자와 지원하기 위한 여러 툴을 다 묶어서 파라미터라는 전체 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하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하바 프로젝트는 여러 체인에 흩어져 있던 NFT,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T들이 특정 체인에 갇혀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NFT들을 다 옮겨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일종의 NFT 커뮤니티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국내 게임사인 투바이트와 함께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인넷을 사이드 체인을 만들고 그 체인에서 다른 NFT를 다 가져와서 놀게 하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 메인넷 프로젝트인데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전개를 하고 있어서 4분기에는 서비스가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최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정말 많은 뭐 사건 사고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뭐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그 블록체인이 만들어간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많은 논의와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웹3가 만들어갈 어떤 그 미래에 같이 준비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웹 3.0과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아이콘루프의 김종엽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웹 3.0의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이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들, 뭐 다오라든가 NFT, 디파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좀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조 강연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과 함께 특히 웹 3.0에 대한 가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신 김종엽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웹 3.0의 의미는 어떠한 것식으로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웹 3.0의 제가 생각 가장 큰 의미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도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다는 거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웹 3.0 같은 경우도 데이터의 소유라는 게 어떤 것이란가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생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자신의 소유와 통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그걸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해줬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깨달음은 사실 비가역적입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이상 저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선택은 할 수는 있죠. 자신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통제권을 넘겨주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자신이 컨트롤하에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떤 크리에이터 중심의 어떤 이코노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비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혁명처럼 이 웹 3.0 서비스들이 번져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또 질문 올리고 싶은 것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웹 3.0이 소유와 관리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의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블록체인이 웹 3.0을 견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이러한 웹 3.0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 물론 이 탈중화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큰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발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버넌스 어떤 그 웹3 서비스나 어떤 관련 그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는 당연히 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사실은 앞서 그전 웹3에서 여러 해킹 사고들 몇 개 소개시켜 드렸지만 사실 이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 안정하다.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사실 블록체인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과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걸 운영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기존보다 어찌 보면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앙화된 엔티티가 그거를 되돌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게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 어떤 크립토커런시 같은 경우는 이미 현실에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일종의 금융 시스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 기존 웹 2.0에서의 금융 어떤 보안 인프라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보안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고 안정한 기술로 웹 3.0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기술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중한 발표해 주신 우리 김종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